안녕하세요. 한양류마 미소내과 원장 김지승입니다. 오늘은 류마티스 내과는 언제 가야 하나요? 라는 주제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류마티스라는 단어가 익숙한 단어는 아닙니다. 실제로 저희가 진료를 볼 때, 류마티스가 있어요 라고 말씀을 하시는 환자분들이 계시는데요. 거의 대부분은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많지만, 그 중에는 류마티스 관절염 말고 다른 류마티스 질환이 있는 거를 류마티스가 있다고 말씀을 하시기도 하고요. 퇴행성 관절염으로 진단을 받으신 분들도 류마티스가 있다라고 말씀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류마티스라고 하는 단어는요, 흐르는 물질이라는 뜻의 그리스어 류마라는 것에서 유래가 됐고, 히포크라테스는 류마티스라는 단어를 병을 일으키는 나쁜 액성 물질이다라고 표현을 하기도 했습니다. 일반적으로 우리가 류마티스라고 얘기를 하면은 류마티스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류마티스 질환은 우리 몸의 관절이나 연골, 뼈, 근육, 인대 등에 생기는 모든 근골격계 질환을 의미를 합니다. 류마티스 질환은 종류가 굉장히 다양한데요. 제일 대표적으로는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겠고, 그 외에도 강직성 척추염, 루푸스와 같은 다양한 질환들이 있습니다. 여기 제가 나열해 놓은 질환들 중에서 마지막에 있는 통풍 퇴행성 관절염, 섬유근통 증후군 이 정도를 제외하면 나머지 질환들은 다 자가 면역 질환들입니다. 류마티스 질환 중에는 자가 면역 질환들이 실제로 굉장히 많고요. 다른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이나 통풍 정도를 제외하고는 굉장히 생소한 이름들이실 겁니다. 앞에서 말씀드린 것처럼 류마티스 질환이랑 자가 면역 질환은 동의어는 아니고요. 통풍과 같은 자가 면역 질환이 아닌 류마티스 질환도 있습니다. 그렇다면 자가 면역 질환에는 류마티스 질환 이외에 어떤 질환이 있냐면 크론병이나 궤양성 대장염 같은 소화기 질환도 있고요. 당뇨병 중에서 일형 당뇨병 같은 내분비 질환도 있고 건선이나 습진 같은 피부 질환도 자가 면역 질환에 속합니다. 류마티스 내과를 내원하시는 분들의 유형을 살펴보면요. 아무래도 아파서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습니다. 류마티스 질환이 거의 대부분 근골격계 질환이다 보니까 관절이 아프거나 허리가 아파요라고 오시는 분들이 제일 많고요. 다른 곳에서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가 있다고 말씀을 듣고 류마티스 내과를 가보라고 말씀 듣고 오시는 분들도 꽤 있습니다. 가족 중에서 류마티스 질환이 있으신 분들은요. 검색을 해보면 류마티스 질환들이 가족력이 꽤 있는 병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 아빠가 강직성 척추염이 있는데 걱정이 돼요라고 오시는 분들도 있고요. 실제로 내가 어디 관절이 불편한데 우리 가족 중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는 분들이 있어요라고 불편해서 오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이런 여러 가지 류마티스 질환들 중에서 가장 대표적인 질환을 꼽으라고 하면 저는 개인적으로 류마티스 관절염과 강직성 척추염을 꼽을 수 있을 것 같은데요. 이 두 가지 질환들에 대해서 이 두 가지 질환들의 증상 그리고 검사상에 어떤 이상이 있는지 가족력은 어떠한지에 대해서 간단하게 말씀을 드리고 어떨 때 류마티스 내과를 내원하시면 되는지에 대해서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류마티스 관절염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관절 주위를 둘러싸고 있는 활막이라는 조직에 염증이 생겨서 발생하는 질환이고요. 활막에 염증이 생기면은 굉장히 관절이 아프고 안에 물이 차서 부을 수도 있고 만졌을 때 염증이 일어나고 있기 때문에 뜨끈뜨끈하게 열감이 생길 수도 있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원인은 크게 유전적인 요인과 환경적인 요인으로 나뉘어지는데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포함한 자가 면역 질환들이 아직은 알려져 있는 것보다는 모르는 부분이 훨씬 더 많습니다. 하지만 이제 여러 연구가 진행이 되어서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여기 보이시는 것처럼 HLA-DRB1을 비롯한 여러 유전적인 요인이 연관성이 있다, 발병에 영향을 미친다라고 알려져 있고요. 유전적인 요인만으로 발병을 하는 건 아니고 환경적인 요인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흡연이라든지 세균이나 바이러스 감염. 주로 여기 제가 적어 놓은 거는 이 치주염을 일으키는 세균이고요. 이게 굉장히 영향을 많이 미친다고 합니다. 또 호르몬이나 스트레스 같은 환경적인 요인이 유전적 요인과 결합할 때 류마티스 관절염이 발병한다고 알고 계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의 특징적인 증상은 만성, 염증성, 다발성, 대칭성 관절염이라고 표현을 할 수 있을 것 같은데요. 만성이라고 하는 거는 보통 6주 이상 지속이 되는 관절의 통증을 의미를 하고요. 염증성이라고 하는 거는 우리가 눌렀을 때 아픈 압통이 있거나 관절이 부어서 부종이 생기거나 아니면 안에 염증이 있어서 만졌을 때 뜨끈뜨끈한 열감이 있거나 염증 때문에 피부가 뻘겋게 달아오르는 발적이 있을 때 우리가 염증성이 있다라고 표현을 합니다. 다발성이라고 하는 거는 관절이 한 군데나 두 군데 이렇게 소수 관절에서 생기는 게 아니고 세 군데 이상의 여러 군데 관절에서 동시다발적으로 생기는 거를 다발성이라고 표현을 하고요. 대칭성이라고 하는 거는 말 그대로 양측의 대칭적으로 생기는 경우를 의미를 합니다.
이런 관절염 증상 말고도 조조강직이라고 하는 아주 중요한 증상이 있는데요. 아침에 일어날 때 관절이 뻣뻣해서 움직이기 힘든 증상. 요거를 이제 조조강직이라고 하는데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이 조조강직이 1시간 이상 지속되는 경우가 굉장히 흔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가 있는데요. 주로는 손가락이나 발가락처럼 작은 관절에 잘 생깁니다. 또 어깨라든지 무릎 같은 큰 관절에도 당연히 생길 수가 있고요. 주로 척추 쪽으로는 침범을 잘 하지 않는 경향이 있습니다. 오른쪽에 있는 그림은 손가락에서 류마티스 관절염이 잘 생기는 부위, 또 퇴행성 관절염이나 다른 질환들이 이제 손가락 관절에 영향을 미치는 것을 나타낸 건데요. 이제 보시면은 손가락 마디에서 주로 이제 가운데 마디, 우리가 이거를 근위지 관절이라고 하는데요. 손가락 관절 마디에서 가운데 마디와 여기 뿌리 부분, 중수지 관절이라고 하는데 이쪽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잘 생기는 부위입니다. 또한 이제 손목 관절에도 류마티스 관절염이 굉장히 호발하는 부위 중에 하나이고요. 류마티스 관절염을 감별 진단할 때 반드시 퇴행성 관절염이 포함이 되는데 퇴행성 관절염은 여기 보이시는 사진 중에서 손가락 끝에 마디, 원위지 관절에 굉장히 잘 생기고요. 가운데 마디인 근위지 관절에는 퇴행성 관절염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같이 병발하는 곳이기도 합니다. 그래서 저희가 진료를 볼 때는 관절이 어디가 아프신지 어디가 부었는지 이런 것들을 보고 나서 위치를 보고 어떤 질병이겠구나라고 대략적으로 추론을 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진행이 되면 이제 이런 변형 소견이 많이 생기는데요. 백조목을 닮았다고 해서 백조목 변형이라고도 하고요. 단추구멍을 누르는 것 같다고 해서 단추구멍 변형이라고 합니다. 증상만큼이나 검사 소견도 굉장히 중요한데요.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할 때 굉장히 중요한 자가 면역 항체 검사가 두 가지가 있습니다. 그중에서 하나가 이제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거고요. 아마 많이들 들어보셨을 겁니다. 여기 이제 이 모식도에서 보시면은 가운데에 이제 큰 파란색 동그란 게 이제 류마티스 인자이고요. 요 놈이 우리 몸 안에 있는 면역 글로불린 G라고 하는 거에 FC 부분에 결합을 하는 항체입니다. 그래서 아래 그림 보시면은 가운데 있는 류마티스 인자와 여기 초록색으로 표현되어 있는 면역 글로불린 G가 합쳐지는 게 이제 면역 복합체인데요. 이게 류마티스 관절염을 발병하는 데 굉장히 큰 역할을 한다고 합니다. 우리 이제 일반인들이 사실 류마티스 인자라고 하는 거는 건강검진에서 접할 일이 굉장히 많으십니다. 요즘에 종합검진 같은 데 보면은 류마티스 인자가 거의 대부분 다 포함이 되어 있습니다. 그래서 이 검사를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와서 내가 이거 류마티스 있는 건 아닌지 걱정돼서 검사 결과지를 가지고 병원으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은데요.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는 것의 의미에 대해서 간단하게 설명을 먼저 드리겠습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라고 하는 게 일단 류마티스 질환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도 아니고요. 더더욱이나 류마티스 관절염이 있다는 걸 의미를 하는 것도 아닙니다.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질환들이 굉장히 다양히 여러 가지가 있는데 밑에 보시는 표처럼 류마티스 관절염이 가장 대표적이고요. 그 외에도 쇼그렌 증후군이나 루푸스 같은 다른 자가 면역 류마티스 질환이 있을 때도 양성으로 나타날 수 있습니다. 또 류마티스 질환 이외에도요. B형 간염이나 C형 간염처럼 바이러스성 간염이 있을 때도 나타날 수 있고요. 결핵이 있는 분들도 류마티스 인자가 나타나는 비율이 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혹시 방송 보시는 분들 중에서도 예를 들어서 내가 B형 간염 보균자라거나 아니면은 예전에 결핵을 앓았던 적이 있는데 검진을 했는데 류마티스 인자가 양성이고 이제 증상은 없다. 그렇게 되면은 여기 보시는 것처럼 류마티스 인자가 충분히 양성으로 나올 수 있는 상황이기 때문에 걱정하지 않으셔도 되겠습니다. 또 류마티스 인자가 재밌는 거는 제일 밑에 보시는 것처럼 정상에서도 양성으로 나오는데요. 보통 5%에서 10% 정도 양성으로 나올 수 있다라고 설명을 드리고요. 이 양성률이 나이가 들수록 고령자에서 점점 양성률이 높아지는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다른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항CCP 항체라고 하는 자가 면역 항체이고요. 이거는 류마티스 인자보다 류마티스 관절염 진단할 때 조금 더 특이도가 높습니다. 특이도가 높다고 하는 거는 류마티스 관절염을 진단할 때 좀 더 정확하게 진단할 수 있다 정도로 생각을 하시면 좋겠고요. 그렇기 때문에 이 항CCP 항체 검사를 하는 게 류마티스 관절염 조기 진단할 때 굉장히 유용합니다. 실제로 어떤 연구에서는요. 관절 증상이 명확하지 않은 분들을 대상으로 검사를 해서 항CCP 항체가 양성인 분들을 추적 관찰을 했더니 나중에 류마티스 관절염이 생기는 경우가 많더라라고 하는 논문들도 있습니다. 혈액 검사 말고도 영상 검사도 굉장히 중요하고요. 보통 엑스레이나 관절 초음파 같은 것들을 많이 하게 되는데 여기 보이는 엑스레이 소견은 사실 꽤나 진행된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손목 관절이 지금 관절의 염증 때문에 이제 관절과의 공간이 많이 좁아져 있고요. 염증 때문에 뼈가 움푹 패여 있는 것도 있고
이미 변형이 생겨서 아탈구가 생겨 있는 모습도 보실 수가 있습니다. 류마티스 내과를 가시게 되면은 굉장히 중요한 검사 중에 하나가 관절 초음파이고요. 여기 이제 관절 손가락 마디에 관절염이 생긴 거를 지금 관절 초음파에서 보여주고 있습니다. 저기 가운데 위에 사진 가운데 보시면은 약간 갈매기 모양처럼 검은색으로 이렇게 윤곽선이 그려져 있는데 저게 이제 관절에 있는 활막에 염증이 생겨서 저렇게 보이는 것이고요. 밑에 이제 반짝거리는 거는 염증의 활성도를 나타내는 겁니다. 실제로 관절 초음파 검사를 해서 관절에 이렇게 염증이 보인다 그러면은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의 가능성을 매우 높게 보는 단서가 되기도 합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가족력이 어느 정도 있는 질환인데요. 보통 5배 정도 발생 위험이 올라간다고 하기도 하고요. 발병 위험이 크게 오르지 않는다고 하는 것도 있는데 가족력이 있기는 하지만 아주 우려할 정도로 높지는 않다 정도로 생각을 해 주시면 되겠습니다. 류마티스 관절염과 가장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퇴행성 관절염인데요. 퇴행성 관절염은 일단 관절의 노화 현상입니다. 류마티스 관절염은 자가 면역 질환이기 때문에 전혀 발병 기전 자체가 다르고요. 주로 퇴행성 관절염은 이제 고령층에서 많이 발생을 하고요. 손가락이나 무릎이나 허리 같은 관절에서 많이 생깁니다. 밑에 있는 사진이 이제 퇴행성 관절염 사진인데요. 아까 제가 관절염 잘 생기는 부위 말씀드렸는데 손가락 끝에 마디, 이제 원위지 관절에서 퇴행성 관절염이 굉장히 잘 생기고 지금 사진 보시면은 끝에 마디가 많이 두꺼워져 있고 옆으로 휘어져 있는 변형이 보이시죠? 저게 이제 아주 전형적인 퇴행성 관절염의 소견입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관절염이랑 퇴행성 관절염은 두 가지가 전혀 다른 질환이다라고 하는 거를 알고 계시면 좋겠습니다. 다음으로 강직성 척추염입니다. 이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전체적으로 굳어지는 질환을 의미를 하고요. 척추에 염증이 생기게 되면은 뼈가 점점 자라납니다. 가운데의 그림처럼 초기에는 뼈가 조금씩 자라나게 되고 나중에 이 자라나는 뼈들이 아래 위에 있는 척추들이 달라붙어 버려서 척추의 움직임이 제한이 되는 그런 류마티스 질환이 강직성 척추염이라고 하는 질환입니다. 원인은 유전적인 요인과 역시 환경적인 요인이 있고요. 유전자 검사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적인 요인이 굉장히 잘 알려져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척추를 침범을 하는 질환이기 때문에요. 일단은 허리 통증이 가장 주된 증상인데 우리가 일반적으로 느끼는 허리 통증이랑은 조금 다릅니다. 우리가 사실 허리 한번 안 아파 본 적은 아마 없으실 텐데 일반적인 허리 통증은 보통 뭐 오랫동안 서 있거나 아니면 무거운 물건을 들거나 아니면은 허리를 많이 구부리는 상황이 되거나 그럴 때 이제 허리가 아프고 아파 가지고 좀 쉬거나 누워 있으면은 통증이 좋아지는 그런 특징이 있는데 강직성 척추염 때문에 생기는 허리 통증은 그거랑 반대입니다. 이거를 저희가 이제 유식한 표현으로 염증성 요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는데요. 여기 보시면 이제 5가지 항목이 있습니다. 첫 번째 보시면 이제 40세 이전에 생기고요. 비교적 젊은 나이에 통증이 발생을 하고 3개월 이상 서서히 진행합니다. 우리 뭐 허리 디스크라든지 이런 것처럼 갑자기 삐끗해서 악 하고 아픈 게 아니고 서서히 천천히 아파오는 게 특징적이고요. 그 밑에 있는 이제 주로 아침에 통증이 제일 심합니다. 밤 동안에 이제 움직임이 많지 않은 상태에서 허리가 굳은 다음에 아침에 처음 움직임을 할 때 통증이 제일 심하고 가장 뻣뻣해서 많이들 힘들어 하시고요. 오히려 아침에 일어나서 이제 활동을 한다거나 운동을 하시게 되면은 불편한 통증 같은 것들이 많이 좋아집니다. 그리고 아주 심한 분들은 자다가 허리 통증이 심해서 잠에서 깨는 경우도 있습니다. 이 5가지 항목 중에서 4가지 이상에 해당된다라고 하면 이제 우리가 이걸 염증성 요통이 있다라고 표현을 하고요. 만약에 이 염증성 요통에 해당되시는 분들은 반드시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셔서 검사를 해 보시는 것이 좋겠습니다. 또 강직성 척추염이 척추에만 염증이 생기는 것은 아니고요. 사실 척추에 염증이 생기기 전에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 곳에 염증이 먼저 생기는 경우가 많습니다. 요게 이제 위치가 어디냐면은 우리가 바지를 입었다고 생각을 할 때 이제 바지 뒷 호주머니 양쪽에 오른쪽 왼쪽에 이제 호주머니가 있을 때 그쪽에 이제 있는 관절이 천장 관절이고요. 거기에 염증이 생기면은 아픈 통증을 우리가 보통 엉치 통증이라고 표현을 합니다. 그래서 요런 증상이 있을 때도 강직성 척추염을 의심을 해볼 수 있는 단서가 될 수 있습니다. 안과 질환과 류마티스 질환이 굉장히 연관성이 깊은데요. 여러 가지 안과 질환 중에서도 포도막염이라고 하는 게 강직성 척추염과 관련성이 깊습니다. 여기 이제 눈의 해부학적인 구조를 보시면은 맥락막이랑 모양체, 홍채 이 3가지 구조물을 합해서 포도막이라고 하는데요. 포도막 중에서도 뒤에 있는 맥락막을 제외하고 모양체와 홍채 요 앞에 생기는 전방 포도막염의 경우에 강직성 척추염과 연관성이 깊거든요.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 중에서 한 30% 정도의 환자들은 이 전방 포도막염이 을 경험하는 경우가 있습니다. 또 반대로 특정한 어떤 강직성 척추염을 먼저 진단받으신 게 아닌데 포도막염이 계속 반복이 되어서
안과에 갔더니 류마티스 진료를 보세요라고 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도 있습니다. 실제로 이런 분들은 허리 통증 심하지 않으신데도 오셔서 검사해 보면은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고 엑스레이에서 염증이 보이고 이런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또 강직성 척추염 말고도 포도막염이 이제 류마티스 관절염에서도 생기는데요. 한 5% 정도 생긴다고 하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포도막염보다는 여기 보이는 이제 공막이라고 하는 데 염증이 생기거나 결막에 염증이 생기는 경우가 포도막염보다는 조금 더 많습니다. 검사 소견은 HLA-B27이라고 하는 유전자 검사가 굉장히 중요하고요. 강직성 척추염 환자가 100명 있으면은 그중에서 95% 이상은 이 유전자 검사가 양성입니다. 그러면 반대로 이 유전자 검사가 양성이면 강직성 척추염이냐? 이제 그거는 아니고요. 유전자가 양성인 사람들 중에서는 5% 미만에서 강직성 척추염이 생긴다고 합니다. 이제 우리나라에서 재밌는 연구를 한 게 있는데, 일반인들을 대상으로 해서 이렇게 랜덤하게 검사를 해서 HLA-B27 유전자가 양성률이 얼마나 되는지를 본 연구가 있는데요. 결과로는 한 5% 정도에서는 일반인에서도 양성으로 나온다고 합니다. 엑스레이 당연히 중요하고요. 여기 이제 사진 보시면은 척추뼈가 있는데 가운데 보이는 척추 두 개가 연결이 되어 있는 게 보이실 겁니다. 저게 이제 척추에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뼈가 자라나다가 아래 위에 척추뼈가 들러붙어 있는 사진이고요. 그 들러붙어 있는 사진 위에 있는 척추 길이는 붙어 있지 않은 것도 보실 수 있을 거예요. 그러니까 저 부위에만 지금 강직성 척추염이 염증이 생겨서 이렇게 이제 뼈의 변형이 진행이 된 사진이고요. 실제로 이제 정형외과에 보통 허리 아프면은 정형외과들 많이 가시잖아요. 정형외과 가서 사진 찍었는데 이거 강직성 척추염이다. 류마티스 내과 가보세요라고 해서 오시는 분들도 꽤 많이 있습니다. 이 사진은 천장 관절의 염증을 나타낸 사진인데요. 사실 지금 이 사진은 이제 천장 관절에 염증이 심해서 관절이 명확하게 보이지는 않습니다. 천장 관절이라고 하는 부위가 저기 이제 꼬리뼈 있는 저쪽의 양쪽인데, 꼬리뼈가 있는 청골, 그 다음에 골반뼈가 있는 장골, 청골이랑 장골이 만나는 부위를 천장 관절이라고 하고요. 여기에 염증이 있을 때 이제 강직성 척추염을 강하게 의심을 할 수가 있는데, 요거는 사실 다른 일반적으로 찍는 엑스레이 사진은 아니고 강직성 척추염에 의심이 될 때 반드시 찍어봐야 되는 엑스레이 소견입니다. 엑스레이에서 천장 관절의 염증이 명확하지는 않을 때 CT라든지 MRI 같은 것들을 통해서요, 어떤 구조적인 부분을 좀 더 정확하게 확인을 하는 경우도 있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은 류마티스 관절염에 비해서는 가족력이 좀 더 있는 질환입니다. 20배까지 증가한다는 경우도 있고요. 그렇기 때문에 가족력이 굉장히 중요한 위험인자로 작용하는 질환이다라고 알고 계시면 되겠고요. 사실 강직성 척추염이 호발하는 나이대가 보통 20대에서 40대 사이의 젊은 남성분들에서 많이 생기거든요. 그래서 처음에 이제 저희가 강직성 척추염을 진단을 하고 말씀을 드릴 때 요분들이 이제 어린 자녀들이 있는 경우가 많이 있습니다. 그래서 본인의 이제 병도 병이지만은 자녀들이 이제 가족력이 있다고 말씀을 드리면은 우리 애들이 이런 것들이 유전이 되지는 않을까라고 걱정하시는 분들이 실제로 많이 있는데요. 사실 증상을 호소하지 못하는 어린 친구들을 데리고 와서 뭐 피 검사를 하고 사진을 찍고 이런 거는 크게 의미가 없고, 이제 강직성 척추염이 있을 때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요통이라든지 뭐 엉치 통증 요런 어떤 증상들이 초기에 보일 때가 있을 때 빨리 그거를 캐치를 하셔서 류마티스 내과를 같이 데리고 오시는 게 가장 중요하다고 말씀드릴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진료를 볼 때 간혹 이런 경우가 있습니다. 이제 젊은 10-20대 남자 친구들이 특별하게 어떤 뭐 외상이라든지 다치는 게 없는데 계속 반복돼서 무릎이 붓고 아프고 발목도 붓고 아프고 이런 경우가 있어요. 보통 이제 이럴 때는 정형외과를 제일 먼저 가게 되죠. 그래서 이제 정형외과 가서 이제 무릎 붓고 안에 물 차고 이러니까 물도 빼고 안에 주사도 맞고 그래서 좋아졌다가 다시 또 생깁니다. 그래서 이번에는 이제 한의원에 가서 침을 맞아요. 침 맞는데도 차도가 없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큰 병원에 가서 MRI까지 찍게 되죠. 이제 MRI 막 무릎 부었을 때 찍어 보니까 안에 이제 염증이 많고 물도 차 있고, 그래서 물도 빼고 염증도 긁어내는 수술까지 하고 오시는 분들도 있는데요. 수술을 한다고 해서 해결이 되는 것도 아닙니다. 또 생겨요.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를 오시는데 요런 증상들을 이제 이렇게 검색을 해보다 보면은 통풍이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통풍 말고 척추관절염이라고 하는 질환일 수 있습니다. 요게 이제 개념은 조금 어려운데요. 척추관절염은 강직성 척추염의 상위 개념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되고요. 척추에 염증이 생기는 모든 질환군을 이제 통칭하는 거고요. 척추관절염을 크게 두 가지로 나뉩니다. 축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해서 몸의 가운데 센터 라인을 침범하는 거예요. 척추라든지 천정관절 쪽을 침범을 하는 거를 축성 척추관절염이라고 하고, 여기서 엑스레이나 영상 검사에서 염증이 명확하게 있을 때 우리가 강직성 척추염이라는 질환명을 붙입니다. 그리고 축성, 몸의 가운데 부분 말고요. 말초성, 무릎이라든지 발목 같은 몸의 말초 관절에 염증이 생기는 척추관절염을
말초성 척추 관절염이라고 하고 아까 앞에서 말씀드렸던 그런 젊은 친구들 무릎 계속 반복적으로 붓고 이런 경우에 말초성 척추 관절염인 경우가 간혹 있습니다. 그래서 계속 이제 불편하시고 정확히 진단 못 받으신 분들은 류마티스 내과 진료를 보시면은 도움을 좀 받으실 수도 있겠습니다. 강직성 척추염이랑 이제 감별을 해야 될 게 이름이 좀 어려운데요. 미만성 특발성 골격 과골화증이라고 하는 거고 영어 약자로 저희가 DC라고 부릅니다. 밑에 엑스레이 사진 보시면은 사실 척추 엑스레이에서 강직성 척추염이랑 얼추 비슷하게 생겼어요. 이제 아래 위에 척추가 이렇게 막 연결이 되어 있고 '아 되게 움직일 때 아프겠다.'라고 생각이 드는데 조금 미세하게 다릅니다. 오른쪽에 이제 모식도를 보시면은 척추 앞이랑 옆에 지나가는 인대가 이렇게 인대끼리 들러붙어 가지고 골화가 되어서 생기는 퇴행성 질환이에요. 그래서 이거는 강직성 척추염과는 전혀 다른 질환이기 때문에 참고 정도만 하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류마티스 내과를 언제 갈 것인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는 아까 말씀드렸던 그런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뭐 대칭성이나 염증성이라든지 만성 관절 통증이 있을 때 당연히 빨리 가시는 게 제일 좋고요. 강직성 척추염은 아까 말씀드렸던 염증성 요통 또 젊은 친구들 무릎 반복적으로 부을 때도 한번 가 보시는 것도 좋고 포도막염이 반복돼서 안과 진료를 계속 보시게 되는 경우도 빠르게 진료를 한번 봐 보시면은 도움을 받을 수 있습니다. 증상이 없다 하더라도 예를 들어서 검진에서 이상 소견이 있다거나 가족력이 있어서 걱정되시는 분들은요. 류마티스 내과를 방문을 하시면 간단한 검사를 통해서 금방 확인하실 수가 있으니까 방문을 하시면 도움이 될 수 있겠습니다. 제가 이제 이때까지 지금까지 "이럴 때는 류마티스 내과로 빨리 가시면 됩니다."라고 말씀을 드렸는데요. 이 자료를 보시면 제가 이제 왜 이런 말씀을 드렸는지 조금은 이해를 하실 수 있을 겁니다. 요거는 대학병원에 내원을 하는 류마티스 환자들을 대상으로 대한류마티스 학회에서 자료를 조사를 한 건데요. 류마티스 환자 10명 중에서 바로 류마티스 내과로 오시는 분들은 2명밖에 안 됩니다. 밑에 보시면은 류마티스 관절염의 경우에 진단받는 데까지 걸리는 시간이 평균 23개월 약 2년 정도 되고요. 강직성 척추염은 그것보다 더 깁니다. 보통 40개월 정도, 3년이 넘게 걸리는 시간이 걸린다고 해요. 그럼 이제 왜 이렇게 진단이 늦어지는지를 봤더니 보통 류마티스 질환들이 근골격계 질환들이 많으니까 처음에 어떻게 대응을 하느냐. 파스라든지 진통제 같은 거 드시면서 지내시는 분들이 많고요. 이제 우리나라 특성상 침이라든지 뜸 같은 이런 물리치료 같은 것들 받으시면서 버티는 분들도 많고 통증 심하지 않고 하시면 그냥 참고 지내시는 분들도 굉장히 많습니다. "류마티스 내과 오시기 전에 어디 들렸다 오셨나요?"라고 여쭤봤더니 아무래도 근골격계 질환이 많다 보니까 정형외과가 굉장히 많고요. 또 이제 특징적으로 2등이 한의원입니다. 그다음에 내과라든지 뭐 가정의학과, 신경외과, 통증의학과 요런 데를 들렸다가 오시는 분들이 굉장히 많아요. 이제 이렇게 지내시다가 결국 류마티스 내과를 오시는데 "류마티스 내과를 그럼 어떻게 오시게 되셨나요?" 라고 여쭤보니까 한 40% 정도의 환자분들은 "다니던 병원에서 류마티스 질환이 의심되니 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듣고 오셨다고 하고요. 한 20% 정도의 환자는 주위 지인들이 증상을 들어보더니 "아 이거 류마티스 질환인 것 같은데 진료 한번 보는 게 어떻겠냐."라고 말씀을 듣고 오셨다고 해요. 그 말은 뭐냐 하면은 본인이 직접 어떤 류마티스 질환이 의심이 되거나 걱정이 되어서 내원을 하시는 분들이 그만큼 적다는 겁니다. 실제로 저희도 이제 예를 들어서 다른 뭐 정형외과에서 이렇게 의뢰가 되어서 오시는 분들 진료를 보다 보면은 환자분들이 그 담당 의사 선생님이 "류마티스 내과 가 보세요."라고 말씀을 듣기 전까지 류마티스라는 단어를 못 들어보셨다는 분들도 굉장히 많거든요. 그래서 본인이 알고 계시는 게 굉장히 중요합니다. 이 류마티스 질환들이 이렇게 빨리 오셔야 되는 게 중요한 게 이제 변형이 진행되면 회복이 잘 안 되거든요. 위에 보이는 사진은 류마티스 관절염 환자의 손가락 사진이고 시간이 지날수록 오른쪽처럼 점점 변형이 됩니다. 이게 적절하게 치료가 되지 않거나 진단이 늦어지게 되면 이렇게 되는데요. 변형이 저렇게 생기게 되면 사실 굉장히 물건 짚는 것도 힘들고 손가락을 제대로 쓰기가 힘들죠. 그리고 류마티스 관절염은 처음 진단받고 나서 2년 이내에 거의 대부분 이런 변형이 생기기 때문에 빨리 진단을 받는 것이 굉장히 중요합니다. 아래에 있는 사진은 류마티스 내과 의사들에게는 굉장히 유명한 사진인데요. 이분이 이제 강직성 척추염 환자입니다. 이제 왼쪽 아래에 보시면은 사진 찍은 연도를 적어 놨는데 연도별로 이렇게 이제 변화 석유는 사진을 찍어 놓은 거예요. 왼쪽에 젊으실 때는 허리가 꼿꼿하게 곧게 잘 서는데 시간 지날수록 점점 목이랑 척추랑 허리가 굳습니다. 이 오른쪽에 있는 사진이 구부정하게 사진을 찍은 게 아니고 저 상태로 굽어버리신 거예요. 굳어버리셨기 때문에 이런 분들은 이제 위에 하늘을 쳐다볼 수도 없고 바닥을 쳐다볼 수도 없는 상태가 되기 때문에 뭐 생활에 뭐 지장이 있는 거는 당연하겠죠. 이런 관절의 변형은 이미 변형이 생기고 나서 적극적인 치료를 한다 하더라도 변형은 돌아오지 않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빨리 알고 눈치를 채고 치료를 받는 것이 중요합니다. 본인의 증상은 본인이 가장 잘 아실 겁니다.
그래서 제가 방금 말씀드렸던 어떤 내용 중에서 해당되는 증상이 있다라고 하시면은 빨리 류마티스 내과에 가셔서 진료를 받아보시는 거 추천을 드리고요. 조기 진단과 치료가 중요한 거는 충분히 말씀을 드린 것 같습니다. 보통 류마티스 내과 오시는 분들 중에서 다른 병원 들렸다 오시는 분들이 많은데 다른 병원에서 진료를 받으신 기록지 차트라든지 검사를 하셨다면 검사 결과, 영상 사진을 찍으셨다면은 영상 자료도 같이 지참해서 오시면은 진료를 보는데 조금 더 큰 도움을 받을 수 있을 걸로 생각됩니다. 네, 경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